함께합니다. 뉴스 파이팅 배승입니다. 대한민국 아침을 응원합니다. 오피니언 리더들의 선택 출근길의 뉴스 파이팅 배승입니다. 오늘은 금요일이죠. 금요일은 그냥 신나고 즐겁죠. 오늘도 즐겁고 신나게 저는 뉴스 잡기와 돌아올게요. 귀엽고 깜찍하고 발랄하고 쓰리고 뉴스 잡기 김영민 아나운서와 주요 뉴스를 함께합니다. 영민아 뉴스 김영민 아나운서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또 블루 계열로 아유, 그렇습니다. 잘 어울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현실을 바꿀 수가 없잖아요. 좋은 얘기 타임인가요? 네, 좋은 얘기 타임인데 우리가 현실을 바꿀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당장 바꿀 수 있는 건 우리 생각을 바꿀 수가 있다는 거죠. 그렇죠. 컨트롤할 수 있는 게 나에 대한 거밖에 사실은 없잖아요. 그러니까요. 마음먹기에 달렸다는 말이 진짜 맞는 것 같아요. 오늘 김영민 아나운서한테 배워가네요. 내가 어떤 생각을 하느냐에 따라서 삶이 바뀐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네, 우리가 좋은 생각하면 좋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좋습니다. 저희가 행복해서 웃는 게 아닙니다. 웃어서 행복한 겁니다. 이 정도면 웃음 치료사 하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게 말이에요. 오늘 첫 번째 뉴스 살펴보겠습니다. 네. 윤 대통령이 포항 앞바다에 석유와 가스가 매장되어 있을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발표를 했는데 이를 두고 여야 공방이 이어지고 있어요. 네, 맞습니다. 지금 여야는 상당히 입장이 다르죠. 그래요. 국민의힘은 야당이 정부의 노력을 폄훼하는 거다 이렇게 지적을 하고 있고요. 더불어민주당은 이건 기획된 국면 전환용 정치쇼다 이렇게 또 강도 높게 비판을 하고 있는 상태인데요. 네. 먼저 여당의 입장을 살펴보겠습니다. 국민의힘의 박준태 원내대변인이 논평을 내고 민주당은 국정의 동반자로서 힘을 싣지는 못할 망정 정부의 노력을 겸해하기만 한다. 이렇게 지적했고요. 반면에 민주당의 이재명 대표 소셜미디어에 글을 올렸는데 뜬금없는 산유국론이다라면서 잘 챙겨봐야겠다고 했습니다. 막판 대역전 외치면서 수천억 원을 쏟아붓고 결국에는 국민을 절망시킨 부산엑스포가 자꾸 떠오른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건데요. 그리고 민주당의 노종면 원내대변인도 의혹이 말끔히 해소되기 전에 시추를 강행하면 관련 공직자들은 형사처벌을 면치 못할 것이다. 이렇게 경고하기도 했습니다. 민주당은 실제로 22대 국회 원구성이 완료되면 소관 상임위원회 가동해서 실제로 이 매장 가능성이 있는지 정부의 발표 배경까지도 좀 구체적으로 들여다본다는 계획입니다. 석유가 나오면 좋은 거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이것도 여야 공방이 있네요. 근데 이런 가운데 가스와 석유 매장 가능성에 대한 분석을 담당했던 액트지오 대표가 방한을 한다고 하는데요? 네, 방한을 했죠. 그래서 포항 영일만 앞바다 심해에 이 석유와 가스가 있을 수 있다라고 분석을 담당했던 이 액트지오의 대표 비토르 아브레우 박사가 지난 5일에 방한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오전엔 또 기자회견까지 예정이 돼 있는 상태인데요. 석유공사에 따르면 이 아브레우 박사는 자원 물리탐사 해석의 권위자로 알려져 있고 대형 정유사에서 고위급 기술자로 또 오래 일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래요. 오늘 기자회견에서 대왕고래 지역의 성공 가능성, 경제성 평가에 대한 이야기도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고 지금 자신을 둘러싼 1인 기업 같은 의혹도 있는데 여기에 대한 해소도 이루어질 수 있을지 사람들이 많이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요. 기자회견 둘러봐야 되겠네요. 그런데 사실은 이에 앞서서 포항 앞바다 심해 탐사에 나섰던 석유 개발 회사가 있었어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그 사업에서 철수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이거 없는 거 아니냐 이런 의혹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호주 최대 석유 개발 회사인 우드사이드 이야기인데요. 지난해에 이 동해 심해 가스전 공동 탐사 사업에서 철수를 했습니다. 그래요. 장래성이 없다고 평가한 몇 군데 중에서
중에서 한 곳을 한국으로 언급을 했던 건데요. 그랬군요. 네, 그래서 지금 여기에 대해서 우리 정부에서도 입장을 내고 그러는 상황입니다. 네. 정부가 즉각 입장문을 냈는데 사실관계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입장입니다. 예. 우드사이드가 사업에서 철수한 이유가 네. 당시에 합병으로 기존 추진 사업을 재조정하는 과정에서 철수한 것이고 아하. 그리고 지금 이 탐사 매장 가능성을 언급한 액트지오가 네. 우드사이드에서 못한 유망 구조 분석까지 해서 결론을 낼 수 있었던 거다라는 입장인데요. 예. 그러니까 우드사이드는 유망 구조 도출하기 전에 철수를 했기 때문에 이 장래성, 경제성에 대해서 책임 있게 평가하기는 좀 어려웠다라고 정부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요. 산업통상자원부도 보도자료를 내가지고 동해 심해가스전은 이번에 처음으로 유망성 평가와 유망구조 도출이 완료된 것이다. 또 이렇게 입장문을 냈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일각에서 제기하는 아니다라는 것도 또 아닌가 봅니다. 하여튼 석유가 나오면 좋지 않을까요? 나오면 너무 좋죠. 석유 나오면요. 우리도 그 나라 되는 거 아닙니까? 산유국. 산유국 되는 거 거듭나는 아닙니까? 거죠. 만수로 나옵니까? 알겠습니다. 이 소식 전해드렸고요. 이번에는 대북 전단 풍선 소식입니다. 탈북민 단체가 접경 지역에서 대북 전단을 날려보냈네요. 네, 맞습니다. 탈북민 단체 자유북한운동연합이 네. 어제 새벽에 경기도 포천에서 대형 에드벌룬 풍선 10개를 이용해서 대북 전단 20만 장을 살포했습니다. 이 대북 풍선이 북한으로 넘어간 걸 우리 군도 포착을 했다고 해요. 여기에는 네. 김정은의 망언을 규탄하는 대북 전단은 물론이고요. 네. K-팝, 나훈아, 임영웅 노래 예. 그리고 드라마 겨울연가의 동영상이 저장이 돼 있는 네. USB 5,000개 오. 그리고 1달러짜리 지폐 2,000장도 함께 들어 있었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뭐 나훈아, 임영웅 이런 노래 들으면 또 심금을 울리잖아요. 아니, 그 누구죠? 아모르 파티. 김현자 선생님인가요? 김현자 선생님 그 노래 뭐 듣지 말라고 하는데 그건 안 들어갔나 보네요. 네, 이렇게 대북 전단을 보낸 탈북민 단체는 김정은이 사과하지 않는 한 사랑하는 북한 동포들에게 진실의 편지, 자유의 편지인 이 대북 전단을 계속 보내겠다는 입장입니다. 그래요. 북한은 대북 전단에 맞대응을 하겠다 이렇게 입장을 밝힌 바가 있는데요. 아직까지 북한의 대응 정황 포착되지 않았죠? 네, 맞습니다. 북한은 원래 오물풍선을 중단하겠다고 네, 입장을 그랬잖아요. 내면서 네. 앞으로 대북전단이 날아오면 100배로 보복하겠다 이렇게 입장을 낸 바가 있습니다. 네. 그런데 아직까지는 북한이 우리 측이 날린 대북풍선에 대해서 우리 측의 탈북민 단체가 날린 대북 풍선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한 정황까지는 드러나지 않고 있는데요. 예. 만약에 북한이 또 다시 이렇게 오물풍선을 보내게 되면 우리 정부는 또 대북 확성기 방송을 그렇죠. 재개하겠다 예. 이렇게 경고를 하고 있기 때문에 남북 간 긴장이 또 다시 고조되는 것 아닌가 하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 합동참모본부에서는 북한의 도발 징후를 면밀하게 주시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대북 전단이면 100배로 보복하겠다. 오물풍선 100배로 날아오나요? 큰일 났네요. 그럼 정말 안 될 텐데요. 그러니까요. 우리 정부는 탈북민 단체의 대북 전단 살포를 제재하지 않았어요. 왜 네. 그런 걸까요? 그렇습니다. 이 대북 풍선을 보낸 탈북민 단체가 이 대북 전단을 살포하는 과정에서 경찰의 제지는 없었다고 입장을 밝혔는데요. 네. 그리고 우리 당국인 통일부 당국자도 유관 기관 간의 긴밀한 협조 관계를 유지하고 있고 상황 관리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도 네. 이 전단 살포 문제는 표현의 자유 보장이라는 지난해 9월 헌재 결정의 취지를 고려해서 접근하고 있다라면서 기존 정부 입장을 다시금 확인해 줬습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이번에는 국회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22대 국회가 야당 단독으로 개원을 했습니다. 헌정 사상 처음 있는 일이라는데요. 네, 맞습니다. 22대 국회 또 네. 많은 기대를 안고 출발을 했는데 네. 지난 5일에 첫 본회의가 있었죠. 그런데 출발부터 반쪽 국회가 되면서 파행 운영됐습니다. 네. 야당 단독으로 본회의가 소집됐고요. 여당인 국민의힘은 첫 본회의에 불참했습니다. 이 원구성 협상이 난항을 겪고
있고 네. 이 본회의도 여야 합의 없이 이루어졌다면서 국민의힘은 본회의에 불참을 했고 본회의장 앞에 있는 로텐더홀에서 규탄 대회까지 열었습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야당 단독으로 국회가 개원한 건 정말 헌정사상 최초고요. 예. 그런데 이 본회의가 국회의장단 선출을 위한 것이었잖아요. 예. 그래서 야당 단독으로 소집이 된 상태에서 네. 국회의장에는 민주당의 우원식 의원, 예. 또 민주당 몫의 국회 부의장에는 이하경 의원이 선출됐습니다. 그랬군요. 국민의힘은 여당 몫의 국회 부의장 후보를 내지 않았습니다. 아직까지 이렇게 됐군요. 원구성 협상도 아직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하는데요. 네, 맞습니다. 여야가 이 원구성 시한 하루 전인 어제도 물밑 협상을 이어갔지만 합의를 도출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네. 지금 법사위, 운영위, 과방위 특히 이렇게 세 개 상임위의 소유권을 둘러싸고 여야는 첨예하게 맞서고 있는 상태인데요. 네. 국민의힘은 지금 이 세 곳 상임위원장 자리뿐만 아니라 21대 국회 후반기에 국민의힘의 위원장을 맡았던 7곳이 있는데 네. 여기도 모두 여당이 맡아야 한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예. 국민의힘 정광재 대변인은 민주당이 법대로를 외치고 있지만 결국 국회 운영은 민주당 마음대로 돼가고 있다라고 비판을 했는데요. 오늘 우원식 국회의장이 여야 원내대표 회동을 또 처음으로 주재하면서 네. 중재에 나선다는 계획인데 지금 양측이 너무 강경한 입장이라서 협상이 어떻게 타결이 될지는 또 미지수입니다. 그러면 오늘 협상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민주당은 법대로 처리하겠다. 법대로 라는 마음대로. 네. 입장입니다. 네. 박찬대 원내대표가 국민의힘 측에서 상임위 구성안을 내놓지 않으면 오는 10일에 법대로 진행해야 하지 않을까 싶다라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네. 이 원구성 단독 처리까지도 시사한 거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그리고 우원식 국회의장도 이 원구성 협상의 데드라인을 국회법이 정한 대로 오늘까지로 못 박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오늘까지 협상이 이루어지는 것을 민주당은 예고를 하고 있지만 네. 또 이렇게 곧바로 바로 원구성에 단독으로 나서면 정치적인 부담이 또 있을 네. 수 있잖아요. 그래서 며칠 더 주말까지도 협상의 문을 열어둘 걸로 보이고요. 네. 그리고 10일 본회의 전날인 9일까지도 여기까지도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는 예. 이제 10일 본회의에서 민주당이 단독으로 표결을 한다는 방침입니다. 민주당 몫의 11개 상임위원장을 먼저 선출을 하고 그 다음에 여당을 설득을 해보고 네. 여기에서도 여당이 응하지 않으면 나머지 네. 7개 상임위원장을 모두 민주당이 가져가겠다. 네. 이런 구상을 세운 것으로 알려집니다. 아, 그렇군요. 뭔가 좀 합의가 됐으면 좋겠네요. 네, 오늘 맞습니다. 영민한 뉴스 금요일인데 금요일까지 수고하셨습니다. 아유,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모든 인쇄 가능한 성원에드피아 온라인 주문 간편한 성원에드피아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인쇄의 유토피아 성원에드피아 여름에는 부채 판촉물 다양한 부채 역시 성원에드피아 리틀 약사의 이름을 걸고 더더 깐깐하게 더더 꼼꼼하게 비타민 미네랄 다 히트스 더더 깐깐하게 더더 꼼꼼하게 오메가 유산균 다 히트스 유튜버 리틀 약사의 배합 노하우를 담았다 다 히트스 확실한 성형 안전관리 필요할 땐 365 컴퍼니 성면으로 지은 곳이라면 든든한 365 컴퍼니 학교, 기관, 성면으로 지은 건축물이라면 안전하게 관리하세요. 성면 안전관리와 해체 제거는 365 컴퍼니 골프용품 살 땐 딜팡! 딜팡 골프용품은 딜팡 할인 터져 팡팡 딜팡 골프용품은 딜팡 신규 가입 후 첫 구매 시 인기 골프용품이 단돈 100원부터 지금 검색하세요. 딜팡 코인딜. 오늘은 경기공예학교 브이로그. 요즘 학교 끝나면 학교 밖에선 뭐 하냐고요? 야, 나 드럼 치는 거 찍어주라. 함께여서 즐거운 샵 경기공예학교. 유리는 오늘 태권도 수업 들으러 갔고 저는 이제 스쿠버 다이빙 배우러 갈 거예요. 우리는 다 배운다.
샵 경기공유학교. 원하는 배움 공유해. 생활기록부에도 공유해. 요즘 우리가 배우는 방법. 경기 공유학교. 우리 완전 럭키 경기도 교육청이잖아. 시민 여러분 안녕하세요. 서울특별시의회 김현기 의장입니다. 심각한 저출생으로 서울과 대한민국이 위기에 직면했습니다. 지금 즉시 전면적 정책 전환이 요구됩니다. 우리 의회는 모든 출산 정책에서 소득 기준 전면 폐지를 연초에 제안했습니다. 절박과 절실, 절감의 심정으로 출산율 반등에 앞장서겠습니다. 아이가 있어 행복한 서울 반드시 만들겠습니다. 이 캠페인은 현장 속으로 시민 곁으로 서울특별시 의회와 함께합니다. 올해 양성평등문화상 주인공 당신을 기다립니다. 사단법인 여성문화네트워크 주최 여성신문사 주관 문화체육관광부가 후원하는 제17회 올해의 양성평등문화상 후보를 공모 중입니다. 문화, 예술, 체육, 관광 등 우리 삶 속의 문화 전 분야에서 양성평등을 확산하는 데 앞장선 분들을 대상으로 문화인상과 문화 콘텐츠상, 문화지원상, 신인상 등 총 6개 부문을 시상합니다. 6월 30일까지 사단법인 여성문화네트워크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진행합니다. 우리 사회 양성평등 문화의 발전을 위해 문화, 예술, 스포츠, 관광 부문의 뛰어난 인재들을 추천 바랍니다. 제9대 인천광역시의회가 300만 시민이 행복한 인천을 위해 열심히 뛰고 있습니다. 더 나은 정책 대안을 제시하는 의정 활동으로 중점 추진 사업들이 효율적으로 추진돼서 인천이 글로벌 인류 도시로 성장 발전할 수 있도록 인천시와 적극 소통하고 협력해 나가겠습니다. 함께하는 의정, 행복한 시민, 더 나은 내일이라는 슬로건을 기치로 시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민생 현장 구석구석을 발로 뛰는 현장 중심 의정 활동을 펼치겠습니다. 이 캠페인은 인천광역시 의회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산림청장 남성현입니다. 무더위가 시작되었습니다. 시원한 나무 그늘이 생각나시죠? 우리 곁에서 시원한 휴식 공간을 제공하는 도시숲. 숲은 여름 한낮 평균 기온을 3도에서 7도를 낮추고 미세먼지를 26% 줄여줍니다. 회색 도심에 나무를 심는 도시숲 조성 사업. 산림청은 숲속의 도시, 도시 속의 숲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나무와 함께라면 무더위도 거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캠페인은 선진국형 산림 경영 관리를 통해 산림 르네상스 시대를 열어가는 대한민국 산림청과 함께합니다. 대한민국 오피니언 리더들의 선택. 금요일에도 뉴스파이팅 2부 시작합니다. 저희는 광고 듣고 올게요. 나 환승할래. 진짜? 너 진심이야? 나 말고 누구한테 갈 건데? 삼성증권 연금으로. 지금 삼성증권 연금으로 환승하면 특별한 혜택이 당신을 환영. 당신의 연금 오늘 삼성증권에서.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참고. 원금 손실 발생 가능 및 투자자 귀속. 가입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건강한 나의 내일 행복한 나의 내일 빛나는 나의 내일 나의 내일 건강한 매일 건강한 내일을 여는 글로벌 헬스케어 기업 휴원스. 여기는 성공을 인쇄하는 비즈하우스입니다. 광고 예산도 디자이너도 없으시다고요? 지금 비즈하우스를 만나보세요. 명함, 현수막, 판촉물도 오케이. 매출 올라가나요? 비즈하우스로 성공입니다. 역시 비즈하우스가 홍보에 있으니 내 일의 힘. 비즈하우스 크리네어 테크 크리네어 테크 집중기 주물 작업 연마 작업 페인트 작업 분진가스 냄새 연기 작업장 분진 이 세상에 못 없애는 분진이 어딨어. 크리네어 테크 기술력이 끝내줍니다. 크리네어 테크 집중기. 안전화가 이렇게 편해도 돼요? 나도 모르게 집에까지 신고 간다니까요. 우린 발이 건강해야 하니까 안전화 아무거나 못 신어요. 내가 안전해야 가족이 안심하지. 그래서 난 꼭 집에만 신어. 집엔 안전함을 구입하는 확실한 이유가 있다. 생각의 차이가 만드는 가치 집엔.
집엔 안전하. 뉴스파이팅 배승입니다. 2부를 시작합니다. 정치적 원의 시점으로 시작합니다. 김재원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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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의힘이 차기 전당대회에서 2인 지도체제를 논의하고 있습니다. 최고 득표자와 2위가 사실상 대표와 부대표를 맡는 형식인데요. 대통령, 부통령 뭐 이런 겁니까? 어떻게 이런 체제로 가죠? 대통령, 부통령 그렇게 하려면 러닝메이트로 해야죠. 아예 처음부터 그죠? 예. 근데 원래 국민의힘이 이회창 총재 이후에 당내 민주주의 요구 때문에 집단지도 체제로 쭉 왔거든요. 네. 그렇게 해서 해보니까 제일 문제가 1위 후보가 대표가 되고 2위 후보가 이제 최고위원이 되잖아요. 네. 근데 자주 싸웠어요. 네. 그래서 최병렬, 서청원 이때부터 시작해서 강재섭, 이재호, 안상수, 홍준표, 네. 홍준표 그다음에 남경필, 원희룡 그리고 가장 최근에 기억 남는 거는 김무성, 서청원. 예. 그래서 이게 봉숭아학당이다 이런 욕을 많이 들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예. 대표하고 최고위원을 분리선거해서 대표에게 좀 더 권한을 주자고 해서 오늘날 이어져 왔거든요. 네. 근데 다시 대표하고 그것도 더 2등으로 낙선한 최고위원을 더 권한을 강화해서 무슨 수석 최고위원이니 부대표니 이렇게 해주면 더 싸울 거 아니에요. 만나면 싸운다고. 그렇죠. 근데 그래서 그것은 사실 정당성이 없죠. 그래서 그냥 옆에서 지켜보는 바로는 네. 집단 지도 체제를 하려고 하니 한동훈부터 시작해서 유승민까지 지도부에 앉아 있을 것 같아서 네. 그것도 싫고 또 지금 현재처럼 단독 네. 지도 체제를 만들려고 하니까 한동훈 위원장이 당대표가 돼서 너무 권한이 셀 것 같아서 그것도 싫고 이래서 나온 궁여지체가 아니냐 그렇게 보이는데요. 근데 그러면 제도를 이렇게 특정인을 생각해서 만들면 유도대로 되느냐는 거죠. 아니 그러면 한동훈, 유승민이 와서 1, 2위로 앉아 있으면 어떡할 건데요. 어떡합니까? 아니 그러니까 같은 편입니까? 아니 그게 아니고 그리고 또 뭐 하여튼 비난 소지가 너무 많아요. 뭐 대선 후보가 되면 1년 6개월 전에 사퇴해야 되니까 그러면 그때 전당대회를 하지 않고 승계한다 하는데 2위 후보는 대선에 안 나갑니까? 그것도 안 되죠. 그렇죠. 그러면 그렇죠. 1, 2위가 다 나가요. 그러네요. 아니 나경원 만약에 2등을 나경원, 원희룡, 안철수, 유승민 중에 누가 했다 칩시다. 안 나가겠어요? 나가야죠. 아니 그러니까 이게 왜 이렇게 하는지가 너무 속이 보이는 거거든요. 속이 보이는 제도는 성공할 수가 없죠. 한동훈 지도체제 원탑은 도저히 못하겠다. 이게 속내다 이거네요. 뭐 온천하에 모르는 사람이 거의 없을 정도로 다 지금은 한동훈은 안 된다. 이게 아니 한동훈은 안 된다. 유승민도 안 된다는데 만약에 그렇게 만들면요 사람들이 한동훈, 유승민을 1, 2위로 뽑아줄 것 같아요. 근데 왜 한동훈은 안 된다 이런 거죠. 참. 그럼 제가 그 깊은 속을 어떻게 알겠어요. 네. 근데 민심 반영률 비율에 대해서 뭐 30%, 50% 최종적으로는 뭐 7대3 아니겠느냐 이렇게 나오는데 맞짱에 어차피 당대표는 한동훈이라면 이 변화가 의미가 있을까요? 근데 사실 저는 한동훈 위원장이 출마한다고 해서 반드시 당선된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또 많은 변화가 있을 거라고 봐요. 네. 그래서 그것은 사실 당원과 국민들의 선택에 따른 것인데 지금은 한동훈 위원장이 여론조사에서 높게 나온다는 거죠. 그렇죠. 또 여러 가지 면에서 좀 다른 견해가 있을 수 있거든요. 어쨌든 이런 상황에서 이제 여론조사를 20% 반영한다, 30% 반영한다, 반영하지 않는다, 50%까지 반영한다, 뭐 이런 여러 가지 수를 놓고 볼 텐데요. 저는 이게 결과에 별 영향이 없을 거라고 봐요. 여론조사 반영은 크게 의미가 없을 의미가 것이다. 없을 거라고 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제 마치 여론조사를 반영하는 것이 민심을 반영하는 거다 이런 주장을 하는데요.
그것은 조금 생각은 저는 다릅니다. 어쨌든 이번에는 의원들은 20% 정도 반영하는 것을 선호하는 것 같고 예. 외부에 있는 분들은 30% 내지 50% 이렇게 주장을 하는 것 같은데요. 저는 8대2로 결정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8대2 정도가 되지 않을까. 네. 예. 윤석열 대통령 가까운 인사로 알려졌다고 하는데 그 심평 변호사님 네. 대본이 이렇게 돼 있습니다만 그 심평 변호사가 황우여 비대위원장이 대항마로 나설 수 있다 이런 예상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한동훈 위원장이 출마를 하면 나머지 지금 당권 주자로 거론되는 네. 안철수, 원희룡, 나경원, 저 유승민 이런 분들이 출마하지 않을 거다. 네. 그러니 친윤 측에서 새로운 그 대항마를 만들어서 내보낼 거다. 그리고 황우여가 유력하다. 뭐 그런 말씀을 하셨죠. 그런데 이제 황우여 위원장을 우리 같이 그 국회에 있을 때는 어당팔로 불렀거든요. 어당팔. 어수룩해 보여도 당수팔단이라고. 그분이 어수룩해 보이니까 이렇게 이름을 거론한 것 같은데요. 그분 당수팔단인데 나서겠습니까? 안 나서시겠죠. 예. 저도 좀 이해는 안 되더라고요. 네. 황우여 비대위원장이 대항마 나선다. 심평 변호사님도 점점 조금 거리가 먼 말씀을 하시기 시작하십니다. 아, 그러네요. 하여튼 국민의힘이 뭐 2인 지도 체제를 갈지 아니면 지금 이대로 갈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많은 변화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2인 지도 체제라는 거는 진행되기 어려울 거라고 봅니다. 이게 제도를 바꿀 때 속셈이 뻔히 들여다보이게 제도를 바꾸면요. 결국은 그 제도가 오래가지 못하거든요. 그런데 이게 뭐 시작하기도 전에 이렇게 됐는데 가능하겠습니까? 그러게 말입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황우여 비대위원장 등 당 지도부와 만찬 회동을 했는데요. 오세훈 시장의 보폭이 굉장히 넓어지고 있어요. 뭐 여야를 막론하고 식사 정치를 많이 하고 있는데요. 이게 대권 도전을 위한 몸풀기입니까? 오 시장은 당연히 그 대선 주자로서 그렇죠. 유력한 분이고 또 국민의힘에서 내세울 수 있는 몇 안 되는 지금 카드죠. 그렇게 해서 그분도 나름대로 준비를 이제 시작하는 거 아닌가 그렇게 보여집니다. 어쨌든 이런 방식으로 오세훈 시장이 그동안에 아무런 그 정치적인 의사표시를 하지 않고 오로지 시장으로서 직무에만 충실했거든요. 그랬지만 이제 조금 이렇게 언론에 노출이 되니까 지지율도 확 올라갔어요. 그거 올라갔어요. 네. 그래서 매일 언론에 나오는 홍준표 시장보다는 좀 나아지는 것 같아요. 그래요. 더 나아지는 것 같군요. 네. 근데 국민의힘이 오늘 국회 그 원구성 협상 시한이 오늘로 다가왔는데요. 여야 협상은 전혀 진척이 없습니다. 민주당이 법대로 하겠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민주당이 법대로 해서 바로 그 지난번 국회 구성할 때도 원구성할 때도 21대 원구성할 때도 처음에 상임위원장까지 몽땅 가져갔죠. 그런데 그때는 주호영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그냥 그것을 포기해버렸어요. 그랬는데 이번에는 아직까지 그 단계까지는 가지 않았는데 사실 목표는 이런 식으로 압박을 해서 운영위 그리고 법사위 그리고 이제 과방위를 가져가겠다 그런 취지죠. 그런데 사실 다수의 힘으로 밀어붙이면 방법은 없어요. 그래서 이것을 국민의힘이 적절하게 정말 대응을 잘해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지금 국회가 열려야 오늘 이제 이화영 씨의 재판 결과도 나오지 않습니까? 그 재판의 영향에 따라서 또 검찰에서는 체포영장, 구속영장 청구할 수도 있거든요. 또 이래서 국회를 빠르게 열려고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정치적 의도도 있는 것 같아요. 국회가 그냥 임시국회 소집하면 돼요. 국회의장을 뽑았으니까. 그래서 그걸 겁내지는 않을 거예요. 그래요. 저쪽은 이제 온갖 이제는 이름도 잘 기억 안 나는 여러 가지 특검법을 국회에 상정도 하고 그리고 또 방송통신위원회도 마비시키고 목표가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운영위 그리고 법사위 그리고 과방위를 포기하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정 포기한다면 운영위 정도는 포기할 수 있겠죠. 운영위 정도?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굉장히 앞으로 험난한 국회가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윤 대통령이 그 영일만 석유 매장 가능성 발표를 했는데요. 야당에서는
뭐 밑빠진 독에 물 붓기다 하면서 굉장히 비난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사실 우리나라가 옛날부터 우리도 예. 산유국이 되면 얼마나 좋을까. 그렇죠. 우리 초등학교 다닐 때 그런 생각 많이 했거든요. 그랬는데 지금 어쨌든 좋은 소식이잖아요. 좋은 소식이죠. 예, 그래서 이 유전이 개발됐으면 좋겠는데 네. 야당이 지금 대통령을 공격하고 또 대통령의 그 신뢰도를 추락시키기 위해서 여러 가지 정치 공세를 하는데 네. 그 정도를 넘어서서 정말 석유가 개발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보일 정도로 이게 심각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예. 이게 좀 건전해 보이지 못한 거죠. 예를 들어 문제점을 지적하는 것까지는 야당이 충분히 예. 할 수 있는데 이거 진짜 석유가 나오면 어떡하지 이거 그러면 대통령 지지율이 올라갈 텐데 이거 어떡하지 하는 네. 그런 조바심으로 보여요. 그래서 예. 그렇게까지 할 필요 없지 않는가 저는 좀 그렇게 봅니다. 그런데 국민들이 점점 그런 눈으로 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요. 사실은 그 리스크와 관련해서는 상당히 그 뭐랄까 개발 가능성이 높은 수준인데 이게 대통령이 직접 발표할 정도라면은 가능성 굉장히 높은 거 아닙니까? 보통의 경우에 이제 유전 개발 육상에서 시추할 때도 5% 정도라고 하거든요. 네. 근데 이게 그 해저 1000m 거기서 또 지하로 가야 되니까 시추하는 비용도 많이 들고 네. 하지만 20% 정도라면 굉장히 그 물리적으로 예. 물리적 탐사를 통해서 그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그러니까 20% 정도 된다고 하니까 5개를 한번 뚫어보는 거죠. 네. 5개를 뚫어보면 산술적으로 하면 이제 일단 확률이 거의 100%다 그런 생각인데 이걸 가지고 자꾸 너무 문제를 삼으니 그러면 대통령이 아무것도 하지 말아야 된다는 의미잖아요. 그러네요. 그래서 그건 잘못이라고 봅니다. 잘못된 것이다. 문재인 전 대통령이 회고록을 낸 이후에 김정숙 여사가 어떻게 보면 핫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이 김정숙 여사의 인도 방문 논란이 확산하니까 문재인 전 대통령이 참 민망하고 한심한 일이다. 그 대한항공에 물어봐라 이러면서 직접 해명글을 올렸습니다. 또 이에 앞서서 김정숙 여사도요. 명예훼손으로 직접 고소하겠다. 그 법적 조치에 나서겠다. 이런 입장을 밝혔는데요. 이 사태 어떻게 보십니까? 근데 김정숙 여사가 인도를 순방한 것 자체가 네. 그게 그 굉장히 아주 이례적이고 네. 외교적으로도 좀 우리가 잊지 못했던 그동안 보지 못했던 그런 사례거든요.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도 그걸 또 미화한답시고 회고록 자서전에 그 영부인 외교의 첫 번째 사례다 이렇게까지 네. 찬양을 했는데 그러니까 문제가 되고 있잖아요. 그런데 예. 그게 정상적으로 갔으면 이렇게 문제가 됐겠냐고요. 뭐 무슨 저는 기내식 비용을 부풀려서 리베이트를 받았다 이런 식의 이 주장은 좀 아니라고 보고요. 아, 예. 뭐 그렇게까지 했겠습니까? 그분들도 뭐 그 정도 치사한 분들은 아니잖아요. 그렇지만 정상적인 저 방식은 아니거든요, 이게. 그래요. 예. 그래서 이런 비난을 받고 있는데 그러면 좀 자중자애하셔야 되지. 이게 다 그 문재인 대통령이 엉터리로 회고록에 쓰는 바람에 벌어진 일이잖아요. 네. 그리고 그 점에 대해서 오죽하면 배현진 의원은 네. 그 쓸데없이 이상한 짓 해가지고 그 부인께서 네. 화가 나서 남편한테 화를 많이 내는 것 같다고 조롱을 하잖아요. 그렇습니다. 아니 근데 그런 지금 상황이 되어 있는데 문재인 전 대통령이 보여주는 여러 가지 그 해명 자체가 제가 읽어봐도 말이 안 되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예. 품격 있는 정치를 합시다 하고 네. 이야기하는데 그것도 그리고 거기다가 뭐 의상외교가 뭡니까? 나는 그런 이야기도 처음 들어요. 그리고 의상외교를 할 정도로 그렇게 이 폼나게 옷을 입고 다녔다면 지금 안 그래도 무슨 옷값 가지고 논란이 되고 있는데 그걸 의상외교라고 하다니요. 그것도 네. 좀 웃기잖아요. 어디 패션쇼 가신 것도 아니고. 그래서 그런 이유를 자꾸 대니까 더 이게 논란을 키우는 거거든요. 좀 이젠 좀 자중자애하시고 품격 있게 가만히 계셨으면 좋겠어요. 문재인 대통령. 그래요. 그러니까 그
인도 대통령 부인이 그 김정숙 여사한테 선물로 보내준 사리 중에 하나로 블라우스를 만들어서 입었다. 그거를 가지고 이제 의상 외교라고 했는데, 그러니까. 예, 이제 그 부분도 좀 문제라는 것이죠. 아니 의상 외교라는 말이 네. 그게 안 그래도 저는 그게 아니라 뭐 사리를 가지고 옷을 브라우스를 입어서 칭찬을 받았다 다 좋은 이야기인데요. 그걸 의상 외교라고 표현을 하니까 더 문제 아닙니까? 더 문제다. 그게 무슨 의상 외교예요, 그냥. 그죠. 하여튼 저는 네. 그래가지고 그러면 우리가 그 이후에 인도하고 우리가 관계가 개선돼서 무슨 성과가 있었습니까? 예. 그렇잖아요. 네. 그래서 자꾸 그런 이야기를 저도 정무수석을 지내면서 대통령 특별수행원으로도 다녀오고 했었는데 네. 이런 이상한 일은 거의 없어요. 그럼 이런 이상한 일을 어떻게 해결해야 됩니까? 그래서 저는 이제 특검이라는 건 좀 웃기는 네. 발상인 것 같고요. 좀 이 부분은 결국 국정감사 때 국정감사. 많이 예. 문제 제기가 안 되겠습니까? 국정조사하자면 민주당이 응할 리는 없지만 예. 국정감사 때는 좀 잘 좀 해서 실태가 정확하게 파악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특별검사는 안 될 것이 자명하고요. 예. 이걸 가지고 수사를 한다는 것도 그렇게 쉽지는 않을 거라고 봅니다. 아, 그렇군요. 하여튼 문재인 전 대통령 김정숙 여사의 뭔가 이 말끔하지 않은 해명 때문에 계속 논란이 되고 있다. 괜히 저렇게 해서 또 국정감사 때 증인으로 신청하네 만에부터 시작해서 온갖 그 부처의 보고서 다 공개되고 그 아마 지금 제가 보기 도종환 장관도 또 증인으로 불려와야 될 거고요. 그때 수행원으로 간 36명 다 나와야 될 거예요. 아마. 다 나와야 된다. 예. 그렇지 난리가 않겠습니까? 난리가 나겠네요. 아유, 좀 품격을 갖추시려면 좀 가만히 계셔야지. 이게 뭡니까 이게 시끄럽게. 하여튼 국민들한테 뭐 먼저 화두를 꺼내셨으니까. 아니 그래 요즘 젊은 사람들 말하는 훈장질이라는 거 있잖아요. 훈장질. 전직 대통령이 국민들한테 훈장질 하는 거 아니에요. 아, 그러네요. 이게 의상 외교를 한 건데 그것도 모르고 쓸데없는 소리를 하고 품격 있는 정치해라. 그리고 이거 가지고 이 시비 거는 사람 다 고소하겠다. 그러네요. 그렇잖아요. 그러네요. 알겠습니다. 이러다 저도 고소당할지 모르겠네. 아이고 아닙니다. 뭐 제가 고소당하면 뭐 기쁘게 고소장 받겠습니다. 아, 그래요. 알겠습니다. 대통령실이 이르면 이달 말 6개 부처 장차관을 교체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데요. 한덕수 국부총리는 유임이 될 것 같아요. 지금 당장 뭐 마땅하게 총리 후보로 국민들이 박수 칠 만큼 그런 분을 찾아내지 못했죠. 논란만 있었죠. 그래서 총리를 유임시키는 것이 저는 맞다고 봅니다. 그렇군요. 예, 이게 국회에서 민주당이 또 아주 그냥 아가리를 탁 벌리고 있는 맹수처럼 기다리고 있는데 어느 누구를 내보냈다가 부결시키고 나서 시작을 할 텐데요. 그러게 말입니다. 저는 어렵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김재원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클릭 한 번으로 다양한 원내 의약품 구매를 인공지능 시스템으로 관리까지 쉽게 10만 의사를 위한 온라인 의학 포털 검색창에 의료인 구인구직도 블루닥에서 시작하세요. 안녕하세요. 베스트 슬립 대표 서준원입니다. 세상 사람들의 깊은 잠을 돕기 위해 전 세계 수많은 특급 호텔을 다니며 매트리스를 연구했습니다. 그렇게 탄생한 베스트 슬립 Z 시리즈. 5성급 호텔의 편안함을 느껴보세요. 5-star hotel mattress. Best sleep. 일상 속 광고 모니터, 키오스크, 전광판 이 모든 게 디지털 사이니지라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다양한 정보와 광고 콘텐츠를 전하는 디지털 사이니지는 시스메이트. 조달청 나라장터 종합 쇼핑몰 6년 연속 매출 1위 삼성전자 공식 스타 파트너 시스메이트와 함께하세요. 검색창에 시스메이트 2017년부터 2022년 기준. 깨끗한 물 주세요. 미세 플라스틱 싫어요. 깨끗한 물 주세요. 미세 플라스틱은 보이지 않아서 더 무서워요. 우리 가족이 마실 건데 깨끗한 물 주세요. 그래서 깨끗한 물을 준비했습니다. 자연드림 깊은 물. 자연드림 10년 임대 스마트 오피스와 다양한 상업시설, 복지문화센터까지 성남 하이테크밸리의 중심에 찾아오는
첨단 지식산업센터 성남 아이파크 디어반. 지식산업센터 상업시설 분양 중. 1600-7770. HDC 현대산업개발. 화재가 나도 불에 타지 않는데. 판넬에 사용한 단열재가 그라스울이니까. 불에 안 타니까 화재보험료도 절감되겠네? 그럼 그라스울이니까. 안전하고 경제적이고 인체에 무해하기까지. 건축용 단열재는 그라스울. 샌드위치 판넬도 그라스울 판넬. 올여름 시스템 에어컨 세척은 LG 정품 세척으로 믿을 수 있게. 시스템 에어컨 유지 관리는 온라인 원격으로 신속하게. 고장 예방부터 에너지 절감까지. 쾌적한 실내 환경을 위한 공조 관리 서비스. 정답은 LG전자 유지보수 전문 자회사 하이엠솔루텍. 2부 마치고 저희 3부로 돌아올게요. 제주 삼다수와 함께하는 YTN 캠페인 히어로가 되어주세요. 영웅은 어디에 있을까요? 영화 속에? 위인전에? 영웅은 생각보다 가까이에 있습니다. 1년 이상 장기 실종아동 1000여 명. 빛바랜 전단지 속 실종아동들을 잠시만 바라봐 주세요. 누군가의 슬픔을 공감하고 꾸준한 관심으로 지켜보는 것. 영웅은 그런 소중한 마음에 있습니다. 아이들과 가족들의 영웅이 되어주세요. 이 캠페인은 우리가 믿는 물 제주 삼다수와 YTN 라디오가 함께합니다. 미국, 중국 등 아시아 태평양 21개국 회원국이 참여하는 에이펙 정상회의가 2025년 11월 대한민국에서 개최됩니다. 에이펙 정상회의 개최, 최적의 도시는 어디일까요? 국내 최초 송도 국제회의 복합지구, 국내 최대 경제 자유구역, 세계 1등 인천국제공항, 세계 최대 바이오 의약품 생산 도시, 지속 가능한 스마트 미래 도시, 이 모든 것들이 인천에 있습니다. 2025 에이펙 정상회의 개최 최적의 도시, 인천을 응원해주세요. 2025 에이펙 정상회의, 이제는 인천입니다. 그때도 지금도 내일도 Still Love 대한민국. 안녕하십니까? 국가보훈부 장관 강정혜입니다. 매일 수도 없이 부르고 듣고 쓰는 것 이름이지요. 국가보훈부는 작년 6월에 보훈처에서 보훈부로 승격했습니다. 처와 부, 한 글자 차이이지만 그 안에는 국가를 위한 희생과 헌신을 끝까지 책임지고 예우하겠다는 약속과 보훈이 국민의 마음을 하나로 모으는 국민 통합의 마중물이 되겠다는 의지가 담겨 있습니다. 국가보훈부 승격에 담긴 그 의지와 소망을 여러분도 함께 응원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 캠페인은 국가보훈부와 함께합니다. 지금 시각은 7시 57분입니다. YTN News FM. 삼성과 함께하는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입니다. 주말 앞둔 금요일 아침입니다. 오늘도 일교차 큰 날씨가 이어지겠는데요. 현재 서울 아침 기온은 20.2도를 가리키고 있지만 한낮에는 29도까지 오르면서 덥겠습니다. 오늘도 자외선이 강하겠고요. 서울과 경기 지역은 오존 농도도 짙겠는데요. 가급적이면 장시간 야외 활동은 자제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오늘 밤부터 일요일까지 전국 곳곳에 비 소식이 있습니다. 오늘 제주를 시작으로 밤에 서해안 지역에 비가 내리겠고요. 내일 아침엔 전국 대부분 지역으로 확대되겠습니다. 중부지방은 내일 오후에 비가 잦아들겠지만 남부지방은 모레 새벽까지 이어지는 곳도 있겠습니다. 징검다리 연휴 사이에 낀 평일 출근길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오늘 전체적으로 교통 흐름에 여유가 있는 편입니다. 다만 동부간선도로 이용해서 성수동 쪽으로 가는데 군자교를 지난 지점 1차로에서는 추돌 사고가 발생을 했고요. 사고 지점 앞두고 차량이 밀립니다. 의정부 쪽으로는 월계 1교에서 상계교까지 짧은 구간 정체가 이어지고 있고요. 강변북로도 구리 쪽으로는 가양대교에서 서강대교, 원효대교에서 한강대교 사이로 정체 서행을 반복합니다.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였습니다. 평일 오후 5시
5시부터 7시 뉴스도 콕, 중요한 쟁점도 콕, 필요한 정보도 콕 집어주는 방송이 있습니다. 바로 신율의 뉴스 정면 승부. 하루의 뉴스를 콕콕 집어 여러분의 귀를 콕콕 찔러 청취자 여러분들께 전달해드리겠습니다. FM 94.5MHz YTN 뉴스 FM입니다. HLQV.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에서 8시를 알려드립니다. 대한민국 오피니언 리더들의 선택, 출근길의 뉴스 파이팅 배승입니다. 3부를 시작합니다. 뉴스 파이팅은요, 라디오뿐만 아니라 보이는 라디오, 유튜브도 함께 하실 수가 있는데요. 유튜브 라이브 채팅창을 통해 의견 남겨주시면 저희가 다 확인하고 답변도 드리고 있습니다. 또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드는 샵 0945 문자 메시지도 열려 있으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리고요. 광고가 많죠? 광고가 힘입니다. 광고 잠시 듣고 3부로 찾아옵니다. 우리 집 에너지 소비를 줄여주는 캐리어 시스템 에어컨. KTX 인천공항 이런 초대형 랜드마크도 캐리어라고? 시스템 에어컨, 가전이 아닙니다. 에너지 솔루션입니다. 120년 공기 전문가 캐리어. 보이스피싱 피해로 힘드신가요? 보이스피싱 피해자라면 최대 300만 원의 긴급 생활비와 심리상담, 법률 지원까지 지금 신청하세요. 보이스피싱 제로. 보이스피싱 제로는 신한은행, 사랑의 열매, 굿네이버스, 경찰청, 금융감독원과 함께합니다. 당신은 아마 아직 모를 거야. 장기 렌트 숨은 강자 아마존카. 아마 믿지 못할 거야. 합리적인 이 가격을 아마존카. 장기 렌트의 숨은 강자 홈페이지에서 실시간으로 확인하세요. 아마존카. 북한이 오물풍선 살포로 국민의 안전을 위협해오자 정부가 9.19 군사합의 효력을 정지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대응에 대한 여야의 반응이 엇갈리고 있는데요. 군사 전문가시죠?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의원 모시고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우리나라에 오물풍선이 떨어졌습니다. 네. 좀 충격적이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우리 정부가 이에 9.19 군사합의 효력을 전면 정지했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아주 부적절한 조치고 패착이라고 봅니다. 그래요? 네, 우리의 안전판을 제거했다고 보여져요. 그래요. 왜냐하면 9.19 군사합의에 대한 의미를 정확히 국민의힘이 아는 것인지 윤석열 정부가 아는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그래요. 왜냐하면 9.19 군사합의는 우발적이든 의도적이든 충돌을 방지하기 위해서 남북한의 해상 공중 지상에 완충구역을 둔 것이거든요. 사실은 6.25 전쟁이 끝나고 예. 정전협정이 맺어지잖아요. 그때 지상에만 완충구역을 둔 겁니다. 해상 공중에 못 뒀죠. 왜냐하면 그 당시 지상에는 군사 분계선을 중심으로 북쪽 2km, 남쪽 2km에서 4km의 네. 비무장지대. 그 안에서는 무장을 하지 마라. 이런 비무장지대를 줬고 그게 지금까지 유지되고 네. 있고요. 그런데 이제 해상 공중은 그 당시 이런 걸 설치를 못하다 보니까 네. NLL 일대에서는 남북한의 충돌이 일상화되다 보니까 우리 연평도 백령도 주민들이 아주 어려움을 겪었고요. 네. 공중에서도 무인기 침투가 막 일상화되고 있어서 문재인 정부에서도 해상 공중의 완충구역을 뒀던 것인데 네. 그 안전판을 제거하게 된 거죠. 그럼 앞으로 남북한이 점점 긴장이 고조돼서 그 피해는 고스란히 우리 접경 지역의 주민들 그리고 우리 국민들에게 돌아오게 돼 있는 거죠.
그런데 이런 이 북한의 오물풍선이라든지 이 북한의 도발이 있었던 거 사실 아닙니까? 네, 그렇죠. 그럼 우리 정부는 어떠한 대응을 해야 될까요? 우리가 그냥 뭐 그대로 당하고 있을 수만은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당연히 대응을 해야죠. 당연히 네. 대응을 하는데 위기 관리를 하면서 대응을 해야 된다라고 보여요. 네. 지금 윤석열 정부는 위기 관리에 대한 개념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남이 욕을 하면 나도 욕을 하고 남이 네. 뺨을 한 대 치면 나도 뺨을 한 대 치고 그 똑같이 이렇게 하는 것만이 대응이 아니거든요. 예. 대응에는 외교적인 대응도 있고 경제적인 제재도 있고 군사적인 제재나 군사적인 대응도 있는데 예. 지금 윤석열 정부에서 하고 있는 것은 군사적 대응만 하고 있잖아요. 예. 외교적 대응이라든가 다른 여러 가지 대응을 전혀 하지 않고 있는 거죠. 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는 군사적으로는 뭐 예를 들어서 고무봉선이 넘어온다든가 하면 즉각 대응을 하고 그러면서도 한편으로는 이것을 풀기 위한 외교적인 노력이라든가 우리 힘으로 안 되면은 미국이든 중국을 이용을 해서 하는 방법도 활용해서 예. 하는 방법 여러 가지 방법을 해야 되는 거죠. 남북 정상 장성급 회담을 제의해서 풀려고 하는 노력을 한다든가. 그런데 예. 그런 것들은 하지 않고 그냥 단순한 맞대응 군사적인 조치만 하고 있으니 점점 강대강으로 가고 또 치달 여러 가지 긴장이 올라가고 있고요. 더 가관인 것은 우리 군이나 윤석열 정부가 제대로 이런 조치를 군사적으로도 대응 조치를 하지 못하고 있다는 데 또 문제가 있어요. 말씀하신 것 중에 이제 위기 관리라는 거는 결국에는 뭐 장기적인 후속 관리 차원으로 보이고요. 그런데 이 오물풍선이라는 거는 즉각적으로 떨어져서 정말 국민들이 피해를 보지 않았습니까? 네. 차량에도 떨어지고 네, 많은데 이랬을 경우에도 한참 뒤에 우리가 대응을 해야 된다는 건 국민들 입장에서는 좀 납득이 안 되는 부분이 아니죠. 있을 것 같아요. 한참 뒤에 한다는 게 아니라 적극적인 대응을 해야 되는데 뭐가 있을까요? 적극적인 대응도 네. 현 우리 군이나 윤석열 정부는 제대로 못했어요. 왜냐하면은 그렇게 1,000개 이상 봉선이 넘어오는데도 불구하고 군에서는 어떻게 했나요? MDL을 넘어올 때 총 한 발 못 쐈어. 하나도 떨어뜨리지 못했어요. 그리고 변명이 구차하죠. 총알이 북쪽으로 넘어가면 교전이 일어날 것 같아 못했다. 그것은 대공화기들은 예. 쏘게 되면 떨어뜨릴 수 있어요. 고무풍선 엄청나게 컸잖아요. 차량보다도 훨씬 더 클 정도로.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후방으로 넘어오기 전에 MDL에서 총 한 발을 쏴지 않았다는 것. 대공화기로 하면 떨어뜨릴 수 있는데 네. 또 논리 자체가 거기에 화학무기라든가 폭발물이 있으면 위험할 것 같아서 떨어졌을 텐데 후방에 만약 그런 물질이 있었다면 얼마나 위험하겠습니까? MDL을 넘어올 때 했었어야 되고요. 네. 대통령실도 마찬가지예요. 260개나 넘어온 날 대통령실에서는 NSC도 열지 않았어요. 겨우 1,000개 이상 넘어오니까 네. 나중에 이제 늑장 NSC를 열고 뭐 군사 효력 정지를 결의하고 뭐 이렇게 네. 했었는데 그렇게 이제 안일하게 이렇게 현재 우리 군이나 예. 정부가 보고 여기에 넘어왔을 때 군사적으로 매뉴얼도 없어요. 아직 또 못 만들고 있는 이런 사항이 어떻게 이해할지 정부가 왜 존재하는지 모르겠어요. 이 국방부는 9.19 군사합의 제약으로 온 모든 군사 활동이 이제 정상 보호키로 됐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그런 북한 도발에 대해서 즉각적인 조치가 이제 더 가능해지는 건 아닐까요? 그 9.19 군사합의가 있어도 북한이 도발하면 바로 즉각 조치를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군요. 도발하면은 9.19 군사합의는 바로 무효화되고 되죠. 바로 이제 그 즉각 조치를 하는데 윤 대통령이 북한이 도발하면 1초도 망설이지 말고 대응사격하라, 네. 대응하라라고 지시했는데 그 1,000개 이상 고무풍선 날아오는데도 손 놓고 있었잖아요. 네. 그 전방 지역에서 총 한 발 쏘지 못한 군을 어떻게 이해해야 됩니까? 그렇네요. 네. 근데 북한이 앞으로 수위를 높여서 대규모 오물풍선을 살포하거나 또 다른 거를 뭐 오물이 아니라 정말 위험한 거를 이렇게 매달아서 보내는 등 또 다른 형태로 도발해올 가능성 있는 거 아닙니까? 지금 많죠. 예. 지금 점점 그것이 걱정입니다. 점점 강대강으로 치달리고 또 지금 북한은 다양한 지금 도발을 하고 있고 네. 거기에
윤석열 정부는 위기관리 개념 없이 그냥 단순한 군사적인 맞대응만 하고 외교적인 조치라든가 다른 조치를 전혀 하지 않고 있으니까 얼마나 국민들이 불안해하고 계십니까. 그래서 역대 진보 보수 정부 할 것 없이 안보에는 우리는 위기관리를 하는 측면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냥 속 시원히 상대가 뺨을 때면 나도 뺨 빼고 욕하면 욕하고 얼마나 단순하고 쉬워요. 그렇지만 그것을 어떻게 잘 관리해서 우리가 대응도 하지만은 또 한 측면은 풀어갈 것인가를 노력해야 되고요. 또 하나는 어느 역대 정부나 마찬가지로 우리 군사력을 강화하고 군사 대비태세를 강화한 것은 어느 정부나 해왔어요. 그러면서도 적의 위협을 낮추는 노력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북한의 위협을 낮추는 노력을 하면은 우리의 힘은 높아지고 적의 위협은 낮아지니까 거기 공간에 평화의 공간이 생기는데 지금 적의 위협을 낮추려는 노력을 전혀 하지 않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저는 윤석열 정부가 단순히 오물풍선에 대한 대응만이 아니라 전체적인 남북한의 어떤 풀어가는 기조를 바꾸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점점 국제전까지도 갈 수 있는 위험에 놓여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요. 태영호 의원은 이런 얘기를 했어요. 문재인 정부 당시 9.19 군사 합의를 잘 지키려고 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남북 연락사무소를 북한이 폭파해버리지 않았느냐. 또 우리 공무원이 NLL을 넘어 서해 표류로 들어가니 바로 사살하고 시신을 불태워버리고 이렇게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엄청난 큰 피해를 줬는데 우리 정부가 북한에 명명백백하게 메시지를 보내고 대응 조치를 했더라면 지금까지 같은 상황은 오지 않았을 것이다. 오히려 문재인 정부가 잘했더라면 이렇게 되진 않았을 것이다. 이렇게 또 방송에서 이야기를 했더라고요. 지금 문재인 정부 지난 지 몇 년 됐습니까? 아직도 문재인 정부가 집권하고 있습니까? 벌써 2년이 지났는데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은 아주 무책임한 얘기고요. 윤석열 정부 들어온 지 2년 이상 지났잖아요. 그럼 모든 것은 윤석열 정부의 책임으로 보고 대응을 해야 제대로 된 대응이 되는 거고요. 북한은 1945년, 48년 이후에 끊임없이 도발을 하고 어느 정부가 하더라도 여러 가지 다양한 도발을 해왔어요. 그럴 때마다 실제 맞대응을 하면서도 또 한편에는 풀기 위한 노력을 어느 정부든 해왔던 건데 유독 윤석열 정부는 그런 거를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거기에 있는 국민의힘 정치인들이라든가 이런 데는 맨날 문재인 정부 탓이나 하고 대통령부터 문재인 정부 탓이나 하고 하니까 제대로 풀 수 있겠습니까? 정치인과 지도자는 모든 것은 내 탓이다. 내 책임이다 생각했을 때 풀 수 있는 겁니다. 맨날 남 탓하면서 어떻게 이 문제를 풀 수 있습니까? 이건 뭐 남 탓이 아니라 원인과 결과를 아마 설명하는 과정에서 얘기를 하신 거라고 보고요. 그 태영호 전 의원은 이런 얘기도 했어요. 북한이 생각지도 못한 회색 지대에서 도발을 해올 것이다. 이런 전망을 했는데 회색 지대 전략 이게 본격화될까요? 북한의 회색 지대 전략? 늘 북한은 고강도 도발, 저강도 도발, 중강도 도발, 해색지대 도발 다양한 도발을 해왔죠. 회색지대 도발이라고 하면은 주체가 좀 불분명하고 또는 좀 고강도는 아는데 군사적으로 조치하기에 어정쩡하고 이런 거죠. 예를 들어서 오물풍선이 넘어왔는데 이걸 사격해 마라. 우리도 똑같이 맞대응을 해 마라. 이런 거라든가 또는 그 GPS 교란 또는 사이버 공격 이런 다양한 도발을 지금까지 사실은 해왔고요. 그런데 이번에 우리 윤석열 정부가 아니라라고 생각하는 것은 오물풍선 이런 것들은 처음이에요. 실제 그리고 또 18발의 탄도미사일을 동시에 사격했었어요. 오물풍선 그때 이러한 도발의 형태는 처음이었고 GPS 교란을 이렇게 장기적으로 한 적이 없었어요. 이런 새로운 도발에 대해서 어떻게 군사적으로 조치를 하고 매뉴얼을 만들지 또 외교적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 또 다른 수단을 써서는 어떻게 할지 다양한 걸 해야 되는데 아직 군사적인 매뉴얼조차도 못 만드는 무능무책임한 정부로 보여지는 거죠. 그냥 말로만 강하게 하고 있고 그러니까 국민 안전은 안중에도 없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요.
이번에는 좀 다른 얘기를 좀 묻고 싶은데 북한이 살포한 오물풍선이 차량을 덮여서 지금 유리창이 깨지는 등 피해를 많이 봤습니다. 이제 지금 별도의 보상법은 없는데요. 어떻게 피해 보완 법안이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네, 저는 필요하다고 보여요. 네. 그것이 우리 법의 허점이 좀 있구나 하는 걸 느꼈고요. 그래서 이것뿐만 아니라 북한이 도발했을 때 네. 우리 국민들의 피해 보는 것은 북한에게 배상시키기가 지금은 어렵잖아요. 네. 그러니까 우리 정부가 책임을 지고 그러한 피해에 대해서는 보상해야 된다. 오물풍선뿐만 아니라 이번에 GPS 교란함으로써 네. 서해안에서 어선들이 피해가 많았어요. 예. 부표 같은데 GPS를 그렇죠. 했는데 어망을 설치한 부표 찾을 수가 없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요. 그래서 그런 것들의 피해가 많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좀 촘촘히 네. 법을 보강해야 되겠다라고 저도 생각을 하고 있고 국회에서도 우리 민주당 의원들끼리도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걸 보강을 해야 되겠다고 네. 했죠. 네. 어제 그 새벽에 한 탈북민 단체가 대북전단 20만 장을 북한으로 보냈습니다. 이 단체는 또 지난달에도 K-팝과 트로트 음악, 영상을 담은 USB를 보내기도 했는데요. 어떻습니까? 그러니까요. 그래서 지금 북한은 또 맞대응한다고 소리를 쳤잖아요. 지금 북풍이 이번 주까지는 안 부는데 네. 아마 조만간 북풍이 불면은 또 유사한 뭐 오물풍선이든 보낼 확률도 있고 아니면 또 다른 형태의 도발을 할 수 네. 있을 것 같아서 사실은 좀 걱정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네. 그렇군요. 네. 이번에는 그 육군 훈련 사망 사건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육군 훈련병이 훈련 중에 사망을 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유가족들이 중대장에게 상해 치사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 된다. 엄벌을 촉구했는데요. 이게 또 여성 중대장이라서 뭐 군에서 좀 봐주는 거 아니냐. 지금 오히려 가해자를 지금 피해시키는 이런 일이 발생하고 있어서 굉장히 공분을 일으키고 있는데요. 이 상황 어떻게 보십니까? 참 너무 안타깝고 불행한 사항이고 예. 일어나서는 안 되는 사항이잖아요. 예. 훈련병이 훈련 입소한 지 9일째 예. 되는 날에 그 가혹행위. 그러니까 군기 훈련이 지금 사실 얼차례거든요. 얼차례인데 규정 위반하면서까지 이렇게 한 얼차례는 저는 가혹행위라고 봐요. 예. 그런 가혹행위로 아까운 목숨을 잃었잖아요. 네. 이것은 진짜로 국민들이 공분해야 될지 국민들께서도 공분하고 유가족도 당연히 네. 공분하죠. 그래서 이것은 아주 신상필벌을 엄히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현재 이것은 군에서 초동 수사를 해서 2명을 경찰에 이첩을 했어요. 예. 그래서 경찰에서 수사를 하고 있으니까 수사를 빨리 조기에 완성하고 하고 좀 신상필벌을 아주 강하게 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을 저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뭐 일각에서는 군 수뇌부에서 이제 뭐 가해자를 보호하는 거 아니냐, 뭐 또 그 중대장이 연줄이 있어서 봐주는 거 아니냐, 뭐 이런 SNS나 인터넷에 도는 소문들도 있던데요. 경찰에서 수사가 좀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요. 경찰 수사는 확인이 안 되고 저도 그런 중대장을 뭐 휴가를 보내서 집에 보냈다 해서 예. 제가 군 고위급한테 예. 확인을 했어요. 예, 왜 그런 엉터리 같은 조치를 하느냐. 예. 군의 답변은 본인의 되게 불안해하고 예. 신상이 많이 그 중대장이 틀렸잖아요. 그래서 뭐 보호 차원에서 갔다라고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데 사실은 빨리 수사를 조기에 종결하고 네. 신상필벌을 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것뿐만 아니라 이와 유사한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재발 방지 대책을 아주 강하게 해야 된다고 봅니다. 최근 군이 들어와서 군사 대비 태세하고 전투력 강화만 집중적으로 강조를 현재 신원식 장관이 와서 하고 있어요. 예. 그러다 보니까 균형이 유지가 돼야 되는데 전투준비태세와 부대 관리라고 해서 네. 휴식이나 이런 거 있잖아요. 부대 네. 병력을 관리하는 조화가 돼야 되는데 지금 그 조화가 깨진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군에서 사고가 계속 연달아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서 그, 가장 큰 문제점은 이 가해자를 수뇌부에서 휴가를 보냈다는 겁니다. 그렇죠. 이거 봐주기라고 본다면은 수사 대상에서 제외시키는 이런 식으로 보일 수도 있는 건데
이건 민주당에서는 공식적인 대응 준비를 안 하고 있습니까? 이것은 사실은 조금 더 지켜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경찰 네. 수사가 진행되고 있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좀 더 신상필벌하도록 강조를 하고 있고 거기에 대해서 그래서 진상을 확인하고 엊그저께도 제가 요 자세한 내용을 이재명 대표님께도 말씀을 드리고 지금 종합적으로 이런 것들을 보고 우리가 같이 강하게 대응을 하자라고 이재명 대표님들께서도 네. 말씀하시고 그렇게 됐던 거죠. 그래요. 네. 네. 하여튼 이 훈련병 뭐 부모님께서 근육이 다 녹았다. 이건 훈련이 아니라 고문이다. 정말 그 많은 대한민국의 아들을 두신 부모님께서 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드는데 가해자를 또 휴가를 보낸 그 수뇌부도 같이 수사 대상에 올라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거? 그 실제 근육이 녹아서 이렇게 됐다고 하잖아요. 네. 군의 신병 체계를 저는 다시 들여다봐야 된다고 봐요. 예. 실제 군의 민간인으로 있다 입대하면 근육 같은 경우가 발전이 되지 않잖아요. 처음부터 강하게 하면 안 되고 단계별로 이렇게 근육을 만들어가면서 훈련을 강도를 조절해야 되는데 네. 그러지도 않고 또 규정에 또 맞지도 않고요. 때문에. 그러니까 규정에 맞게 하면서도 그 병사의 인권을 생각하면서 이렇게 훈련 체계를 보강해야 된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민주당 입장 기대되고요. 또 지금 석유 가능성 얘기가 나왔는데 의원님 짧게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석유가 났으면 좋겠어요. 네. 그렇지만은 사실은 그 지금 이 조치가 지금 좀 가장되고 또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걸로 지금 인식되잖아요. 예. 아직 가능성도 약한데 대통령이 직접 나와서 브리핑을 하게 돼 있고 그것도 석유의 가능성을 판단한 회사라든가 이런 데서의 신뢰성도 약하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높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분야는 이미 박정희 정부 때도 있었던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사실 석유는 3단계인데 시추를 하고 실제 나왔을 때 발표를 해야 되는데 이 겨우 탐사하고 뭐 조사한 근거를 가지고 이러니까 저는 사실 제발 석유가 나왔으면 좋겠는데 알겠습니다. 국면 전환용으로 이렇게 정치 쇼를 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우려를 좀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슈 인터뷰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온도와 습도를 항상 일정하게 유지시켜주는 항온 항습기 전문기업 AR, 전선센터, 반도체 공장, 미술관, 박물관, 귀중품 보관신 등을 40여 년 축적된 기술로 AR이 지켜드립니다. 24시간 확실한 서비스 보장 1855-0561 대한민국 대표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식품, 주방, 욕실, 조경, 토목, 건축 트렌치. 전 세계 유명 트렌치를 한눈에 설계에서 시공까지 기술력으로 인정받는 대한민국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모든 인쇄 가능한 성원의 드피아 온라인 주문 간편한 성원의 드피아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인쇄의 유토피아 성원의 드피아 여름에는 부채 판촉물 다양한 부채 역시 성원의 드피아 일상 속 광고 모니터, 키오스크, 전광판 이 모든 게 디지털 사이니지라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다양한 정보와 광고 콘텐츠를 전하는 디지털 사이니지는 시스메이트. 조달청 나라장터 종합쇼핑몰 6년 연속 매출 1위 삼성전자 공식 스타 파트너 시스메이트와 함께하세요. 검색창에 시스메이트 2017년부터 2022년 기준. 합성 목재 예스팀바, 산책로, 야외 데크, 울타리, 사이딩, 전원주택 인테리어까지 다양한 형태로 활용이 가능한 친환경 합성 목재 예스팀바. 우수한 품질의 정부 조달 우수 제품 나무 느낌 그대로 합성 목재 예스팀바. 경동산업 주식회사. 골프용품 살 땐 딜팡! 딜팡 골프용품은 딜팡 할인 터져 팡팡 딜팡 골프용품은 딜팡 신규 가입 후 첫 구매 시 인기 골프용품이 단돈 100원부터 지금 검색하세요. 딜팡 코인딜. 환기가 필요한 순간 유후 숨쉬는 우리 집 유후 상쾌한 우리 집 매일매일 맑은
공기청정기 유후. 안녕하세요. 경기도의 의장 염종현입니다. 역사는 오늘의 토대이자 미래를 비추는 거울입니다. 조국의 독립과 평화, 민주주의를 위해 기꺼이 나를 바친 숭고한 희생들이 오늘의 대한민국을 만들고 내일을 기약하게 합니다. 국가와 국민을 위한 고귀한 헌신을 존중하는 경기도의회가 만들어 가겠습니다. 역사의 기억을 이어가는 경기도민의 대의기관 경기도의회입니다. 이 캠페인은 경기도의회가 함께합니다. YTN 라디오 캠페인 생명 그 소중함을 위하여. 안녕하세요. 유튜버 카준영 김준영입니다. 지금은 방송 출연에 강연에 아주 감사한 일상을 보내고 있지만 몇 년 전 저는 삶의 마침표를 찍기 위해 절망의 다리 위에 서 있었습니다. 한때 연매출 180억을 기록한 자동차 판매왕이었지만 사기를 당해 모든 것을 잃고 빚까지 잔뜩 졌거든요. 생활고, 고립감, 가족에 대한 미안함이 한꺼번에 밀려왔지만 저는 하루에 4시간씩 자면서 악착같이 탁제로 일했습니다. 놀랍게도 우리나라에는 매년 13,000명가량이 스스로 삶을 마감한다고 하죠. 실제로 삶의 끝을 생각하다 제게 전화를 주신 분도 여럿 계십니다. 우리 포기하지 맙시다. 지독한 오늘도 분명 지나갑니다. YTN 라디오 캠페인 생명 그 소중함을 위하여 생명보험 사회공헌위원회와 안실련이 함께합니다. 이번 정차역은 자양, 뚝섬 한강공원역입니다. 내리시면 서울국제정원 박람회를 만날 수 있습니다. 한강을 배경으로 역대 최대 규모의 정원이 조성된 뚝섬 한강공원에서 인생샷도 남기고 계절마다 바뀌는 정원도 감상하고 도심 속 정원을 거닐며 일상의 휴식과 힐링을 누려보세요. 혼자 가도 좋고 함께 가면 더 좋은 서울국제정원 박람회는 10월 8일까지. 아, 입장은 무료래요. 자세한 내용은 서울국제정원 박람회 홈페이지를 참고하세요. 이 캠페인은 동행매력특별시 서울시와 함께합니다. 불꽃 튀는 정치 토크, 정치 펀치. 뉴스파이팅 4부 정치권의 강펀치를 날려주실 정광재 국민의힘 대변인 김용남 전 의원 두 분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정광재입니다. 친정에다가 강펀치를 날리나요? 친정은 맞나요? 친정 아니에요? 한번 배지도 다셨는데.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원래 뭐 정치권에는 늘 저가의 동침이니까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국회 원구성 시한이 오늘로 다가온 가운데 여야 협상이 난항을 보이고 있습니다. 민주당은요 자정까지 국민의힘이 원구성안을 내지 않으면 단독 구성을 하겠다 이렇게 입장을 냈는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제가 어제 논평을 통해서 세 글자로 민주당은 법대로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우리 당은 그것을 맘대로라고 읽고 있습니다. 그 192석의 거대 야권, 특히 뭐 민주당이 주도하고 있는 지금 원구성과 관련해서는 22대 국회가 앞으로 어떻게 운영될 것이다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대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요. 우리 당이 주장하는 것에 대해서는 전혀 동조하지 않고요. 뭐 답정너식이죠. 그러니까 답은 이미 정해져 있으니까 국민의힘 너는 답만 하면 된다. 이런 식으로 밀어붙이고 있어서 상당히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그 의장 후보로 추미애 의원이 아니고 우원식 의원이 선출됐을 때 그런 얘기를 드린 적이 있는데 우원식 의원 제가 경험한 바에 의하면 충분히 강성이다. 그렇죠. 이른바 민주당 강성 지지층에서 걱정할 필요가 전혀 없는데 왜들 그러는지 모르겠다 그랬는데 아마 정말로 우원식 의장은 그렇게 할 거예요. 그런데 국민의힘에서도 안을 내놔야겠죠. 예를 들어서 국회 운영위원회하고 법사위를 포함해서 핵심 몇 개는 국힘이 해야겠다. 어쨌든 안이니까 안은 내놓고. 저희 안이 있어요. 그래요? 근데 왜 안을 내놓으라고 지금 의장이 그러고 18개 중에 11개 대 7개 나누고 법사위 운영위는 우리가 갖는다. 이게 기본적인 안이라고 계속해서 설명드렸었는데 법사위 운영위 중에 지금 법사위는 민주당이 반드시 갖고 가야겠다고 해갖고 안 되는 거지.
지난 그 21대 국회 후반기가 우리가 갖고 있는 기본적인 안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근데 왜 안을 내놓으라고 그래요? 뭐 구체적으로 적어서 드리세요, 의장께. 그럼 민주당에서 안을 받아놓고도 이거는 마음에 안 든다 이런 거 아닙니까 지금? 아니 그러니까 협상이 필요했던 거고 항상 새로운 국회가 시작할 때는 원 구성과 관련해서 시간이 걸렸던 것이죠. 근데 시간을 너무 오래 끌면서 네. 소위 개점 휴업 얘기가 또 안 나오도록 서둘러야겠죠. 어쨌든 협상의 산물이잖아요. 예. 이건 국회법에 정해진 규칙은 없거든요. 상임위 배분과 관련해서. 네. 하여튼 이 법사위를 사수하겠다 뭐 이런 입장이겠죠. 민주당은. 알겠습니다. 민주당이 21대 국회에서 합의가 불발돼 연금 개혁안을 다시 밀어붙이고 있는데요. 이재명 대표는 22대 국회에서 모수 개혁부터 처리하자 정부와 여당의 연금 개혁안 추진을 촉구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뭐 연금 개혁안을 정치권과 우리 사회 전반에서 충분히 논의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네. 그 개혁안에 대해서 논의하자는 건 괜찮은데 자꾸 지금 구조 개혁 빠진 모수 개혁만 얘기하고 있는데 모수 개혁만으로는 연금 고갈 시기 늦추는 것을 굉장히 오래 연장하기가 어렵다. 그렇죠. 그래서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게 모수 개혁에는 미래와 청년 세대가 전혀 포함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네. 구조 개혁을 반드시 동반시켜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21대 국회에서도 사실 굉장히 뜬금없이 21대 국회 한 3, 4일밖에 남겨놓지 않고 네. 이 연금 개혁 얘기해 갖고 이런 얘기를 하는 의도가 뭐냐 이런 좀 의심을 사기도 했었는데 한 번에 할 때 구조개혁 모수개혁 다 해야 된다.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5월 9일인가 얘기했었잖아요. 22대 국회는 반드시 초반기에 통과시킬 수 있도록 그렇죠. 하자. 예. 이렇게 얘기했으니까 근데 왜 구조개혁을 얘기하지 않는지 모르겠어요. 구조개혁은 자기들한테 도움이 안 된다고 생각해서인지는 모르겠는데 구조개혁하고 모수개혁은 따로 갈 수 없는 사안이다. 이거 우리 당이 갖고 있는 명확한 입장입니다. 연금 개혁의 전문가. 네, 전문가시죠. 아니 그 얘기를 그 전부터 했으면 모르겠는데 국힘이 구조개혁 얘기를 꺼내든 거는 민주당 쪽에서 21대 국회 마지막에 통과시키자 하면서 소득 대체율을 44%도 받을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하면서부터 국힘이 갑자기 구조개혁과 함께 논의하자고 했거든요. 근데 구조개혁을 하려면 기초연금을 포함해서 뭐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뭐 다 놓고 연금이란 연금을 다 놓고 이거를 어떻게 조정할지를 논의해야 되는 건데 제가 보기엔 이거 5년 10년에 끝내기 어려운 주제입니다. 그래서 지금 어쨌든 부담률을 보험료율을 9%에서 13%로 높이는 것은 양당이 차이가 없어 보이는데 저는 일단 이 보험료율을 높이는 거에 반대예요. 그래요. 국민 부담이 너무 커져요. 맞아요. 그렇잖아요. 맞아요. 지금 9%를 사업자와 근로자가 4.5%씩 똑같이 반반씩 부담하고 있는데 13%로 높이면 6.5%씩으로 높아질 뿐만 아니라 개인 사업자는 13%를 온전히 다 부담해야 돼요. 맞아요. 이거 만약에 정말로 민주당 주장대로 모수개혁을 하잖아요. 정부 여당을 비롯한 집권 세력에 대한 불만이 폭발할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 손에 쥐어지는 돈이 확 줄어들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그렇죠. 부담을 높이는 거를 논의하기 전에 국민연금 수익률 높이는 것부터 쉬운 것부터 하자. 쉬운 길을 놔두고 왜 어려운 것부터 하자고 하느냐. 그 주장이에요. 국민연금 어떻게 운영되고 있습니까? 뭐 투자 아무렇게나 하고 뭐 이러는 거 아닙니까 혹시? 그래서 사실 이 연금 개혁이라는 게 뭐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러시아의 푸틴 대통령이 뭐 투표만 하면 80% 이상 득표율을 얻잖아요. 네. 그런데 연금 개혁 한번 잘못했다가 지지율이 30%대로 급락한 적이 있어요. 전 세계적으로 이 연금 개혁 한 지도자치고 연임에 성공한 지도자가 없었습니다. 사실 박근혜 전 대통령도 공무원 연금 건드리기 시작하면서부터 굉장히 좀 힘이 빠지기 시작했었는데 그게 굉장히 중차대한 문제잖아요. 저는 그래서 22대 국회 지금 열었잖아요. 네. 상임위 뭐 협상 끝나자마자 이 연금 특위 반드시 가동해서 이거 1년 안에 하지 않으면 22대 국회에서도 못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근데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지금의 집권 세력 윤석열 정부나
국민의힘이 뭘 하고자 하는 생각이 전혀 없어요. 모든 분야에 있어서. 연금 개혁도 마찬가지예요. 실제로 지금 얘기 내놓는 거 보면 아무 생각이 없어요. 그러니까 정책적으로 맨날 야당에게 끌려다니는 거예요. 이렇게. 뭐 야당이 먼저 치고 나오면 그게 아니고 구조개혁과 함께 논의하자. 그 얘기를 몇 년 전부터 진작부터 하던지 왜 막판에 갑자기 되지도 않을 구조개혁을 꺼내들어요. 저희가 지금 하는 게 없다니요. 감세 정책 해갖고 지금 경기 활성화, 민간 부분에 활력을 제고하겠다. 지금 얘기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민주당도 우리가 감세 정책 내니까 마지못해 끌려 나와서 그럼 뭐 종부세라든가 상속세 이것도 그러면 민주당도 좀 신경 쓰겠습니다라는 스탠스를 보이고 있잖아요. 우리는 사실 민간 부문의 활력을 제고하는 게 장기적인 지속 가능한 경제 발전의 토대다라고 생각해서 그런 부분에 집중하고 있는 거고요. 연금 개혁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지속 가능하도록 유지되려면 구조개혁과 보수개혁이 동반돼야 된다 생각하고 있는 거죠. 사실 지금 논의되고 있는 감세와 관련해서도 촉발점은 어디냐면 민주당의 당내에서 적어도 1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완화 내지는 폐지 논의가 나오면서 지금 본격화되고 있는 것이거든요. 사실 그렇잖아요. 그때부터 지금 종부세를 비롯해서 최근에 상속세까지 논의가 활발해진 거지. 국힘 쪽에서 논의를 주도하고 있는 이슈는 없어요. 사실 지금. 이게 언론 환경상 이재명 대표 측에서 뭔가 이 정책적 특히 민주당에서 내놓으면은 좀 따라갈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아무리 준비를 하고 있다 하더라도. 그리고 또 언론 환경도 그렇지만 국회가 지금 그렇잖아요. 국회가 사실 우리가 108석 너무 좀 소수 집권 여당이라는 한계가 명확한 거죠. 그래서 뭘 하려고 해도 국회에서 입법적으로 지원이 안 되니까 사실 그래서 22대 국회에서 국회 심판론과 관련한 얘기들을 좀 했었는데 그게 이 정권 심판론에 조금 밀리다 보니까 우리가 아직도 국정을 아주 우리가 마음 먹은 대로 운영할 수 있을 만한 동력을 확보하지 못했다는 아쉬움이 있는 거죠. 그래요. 근데 저는 지금 정부 여당이 마음대로 운영할 수 있는 환경이 만약에 됐다고 하면 너무 끔찍할 것 같아요. 왜 그러세요? 아니 왜냐면 너무 마음대로 하거든. 알겠습니다. 너무 마음대로 하는데 이게 올바르지 않아 방향 자체가요. 개인 의견으로. 국정 운영의 방향은 사실 우리가 가려고 하는 지향점은 맞다. 그리고 대통령께서도 항상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그것을 대하는 태도, 국민을 설득하려는 노력 이런 것들이 부족했다는 거죠. 저는 우리 정부가 추진하고자 하는 기본적인 나침반 방향은 여전히 맞다고 생각하고 그것을 대하는 태도의 문제였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번에 총선에 드러난 민심도 이걸 고쳐서 잘 써보자는 거지 쓰자 이건 아니잖아요. 총선은 뭐 지역별이니까. 총선 민의를 그렇게 아전인수격으로 해석하시면 앞으로 오늘 간펀치를 알고 계신데요. 우리 김홍남 펀치가 막 날리죠. 제가 대왕고래 때문에 너무 열받아서 그래요. 그래, 대왕고래 왜 열받습니까? 이재명 대표가 국민을 절망시킨 부산 엑스포가 떠오른다 뭐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석유 나오면 좋은 거 아니에요? 물론 좋죠. 네. 근데 제가 이재명 대표의 다른 견해에 대해서는 동의하는 적이 거의 없습니다만 대왕고래 프로젝트와 관련해서 부산 엑스포가 떠오르는 거는 완전히 저하고 100% 일치해요. 그 당으로 부산 엑스포의 트라우마가 떠올라요. 정말 이거는. 근데 의장님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웨인 그레이치키가 시도하지 않은 슛은 100% 빗나간다라고 했습니다. 뭘 해봐야 나오죠. 그리고 이 20% 채굴 그 가능성이라는 건요 상당히 지금 높다는 걸로 나오는 거고 그리고 이재명 대표가 한 얘기 중에 저는 이거 진짜 문제 제기 안 할 수가 없어요. 국민 세금으로 하라 그러잖아요. 국민 세금으로 왜 하냐라고 하는데 만약에 여기서 정말로 채굴해갖고 2,000조 원의 경제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면 민간 기업에 그거 다 줬다가 민간 기업이 채굴권 다 가지면 그때는 민간 기업에 대한 특혜 아니냐 이렇게 얘기할 거 아닙니까? 그렇죠. 당연히 그 가능성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영역 해야 되는 거고 이게 비판은 쉽습니다. 그러나 성취는 어렵다고 했습니다. 이거는 윈스턴 처칠이 한 얘기입니다. 오늘 만물 박사 막 나오네요. 20%의 가능성은 사실상 1인 기업으로 보이는 액트지오에서만 죄송합니다. 액트지오에서만 얘기를 한 것이고 그걸 20%를 뭐 기정사실화해서는 안 될 것 같고요.
그쪽에서 15년 동안 탐사를 진행해 왔던 호주의 세계 굴지의 석유 탐사 기업인 우드사이드는 가능성이 희박하다고 그래서 철수를 했거든요. 근데 연 매출 우리나라 돈으로 4천만 원도 못 내던 액트지오에다가 50억 60억씩 주면 어떤 의견서는 안 만들어 오겠어요? 지금 뭐 10시부터 기자회견 한다고 하는데 적어도 복수 내지는 어떤 세계적으로 권위를 인정받는 탐사 업체에다가 의뢰한 것도 아니고 이거 엑손모빌에서 한 30년 근무하다가 이제 연세도 많으셔서 퇴직하고 집에서 1인 기업 사실상 하시는 분한테 그렇게 몇백만 불 주면서 거기서 언급된 20%의 가능성을 갖고 지금 5천억을 일단 때려 붓겠다? 아니 이게 제가 보기엔 너무 황당해요 이거는. 아니 그런데 그게 우리가 동해에서 가스전 개발해서 실제로 상용화를 했었던 적이 있잖아요. 이제 채굴이 다 끝났지만 그동안 이 동해의 이런 그 가능성들은 계속해서 제기가 됐었던 거고요. 그리고 또 채굴 기술의 발달이라든가 전반적인 이 탐사 기술도 발달한 거잖아요. 그리고 그렇죠. 가브레오 박사가 이번 그 금세기 최고의 그 채굴권을 가졌었던 어디 가이아나인가요? 가이아나 광구도 했었고 개발하는데 혁혁한 공을 세웠던 분이고 저는 전문가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뭐 몇백만 불의 컨설팅료를 주면은 그에 맞는 그 자료를 내놓을 것이다. 아 이건 너무 그분에 대한 명예훼손이다. 무시라고 그래야 될까요? 그래 봐야겠죠. 네, 사실관계 좀 정리하고요. 보도자료, 정부 보도자료는 동해 심해가스전은 근본에 처음으로 유망성 평가와 유망구조 도출이 완료된 것이다. 석유공사와 우드사이드는 07년부터 15년간 탐사를 진행해 왔지만 우드사이드가 자료를 통해 시추를 본격적으로 추진하기 전 단계에 유망 구조화 단계에는 이르지 못하고 철수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처음으로 유망성 평가가 들어간 것이기 때문에 좀 다른 관계가 있다는 거죠. 아니 우드사이드가 여기서 만약에 천연가스나 석유가 나오면 50%의 지분을 갖기로 계약이 되어 있었단 말이에요. 정말로 이 액트지오의 분석 결과처럼 가능성이 그렇게 높다면 시추공 하나 뚫으면 20%의 가능성이 있을 정도라면 50%의 지분을 확보했던 우드사이드가 왜 철수를 했겠느냐 말이에요. 제가 얘기하는 건 뭐 100% 여기 석유나 천연가스가 없을 거라고 확신한다는 의미가 아니고 조심스럽게 해야죠. 적어도 복수의 업체에다가 의뢰를 했어야 되고 사실상 1인 기업으로 보이는 회사에 그 사람 말만 믿고 이렇게 대통령이 긴급 브리핑을 할 일은 전혀 아니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 회사 우드사이드는 다른 호주의 자원개발 회사와 합병하면서 기존에 추진됐던 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재조정 과정에서 철수를 했다라는 게 보도자료 입장입니다. 아무튼 간에 석유가 나오면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저는 뭐 우리가 대통령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차분히 지켜볼 일이라고 생각하고요. 이것은 충분히 도전해 볼 만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게요. 아니 대통령 말씀대로 차분히 지켜보셨어야죠. 그거를 지켜보고 있습니다. 갑자기 긴급 브리핑해 갖고 대통령이 나서서 얘기를 하면서 여기 뭐 140억 배럴 또 삼성전자 전체 시총의 5배의 경제적 가치 이렇게 정말로 좋지 않습니까? 호들갑을 떨 일이냐고 이게 아니, 국정 지금 운영과 관련해 갖고 어느 정도의 가능성이 확실하지도 않은 상황에서 조용히 추진했어야죠. 당연히. 국정 운영과 관련해 갖고 그동안 대통령이 불통 이미지를 민주당이 계속 쓰여왔었잖아요. 그리고 앞으로 이런 중요한 국정 현안에 대해서는 직접 브리핑하겠다고 말씀하셨었으니까 그것에 대한 이행 차원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러니까 너무 우리 정부가 하는 일에 대해서 색안경을 끼고 보시는 분들이 많아서 제가 그게 걱정입니다. 이런 부분들은 뭐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얼마 전에 거잖아요. 경험도 있잖아요. 부산 엑스포전에 역전했다면서요. 29표 달랑 받았죠 그때. 댓글에 이런 얘기도 있어요. 인공위성은 왜 쏩니까? 성공률이 얼마나 되는데 뭐 이런 얘기도 있는데 여기 넘어가겠습니다. 아무튼 이거는 계속해서 나올 뉴스이기 때문에 문재인 전 대통령의 부인 김정숙 여사의 인도 방문과 관련한 의혹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초호와 기내식 의혹에
난리가 났는데요. 뭐 직접 김정숙 여사가 뭐 법적 대응을 하겠다 이런 얘기도 있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김정숙 여사의 법적 대응에 대해서 굉장히 환영합니다. 환영한다. 그리고 실제로 당사자로 지목되는 의원들도 빨리 고소해달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박수영 의원 같은 경우에도 그러면 실제로 수사당국에서 수사를 할 거고 그 수사가 진행될수록 김정숙 여사에게 불리한 정황들이 계속해서 나올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저는 뭐 현 정부 기내식과 차이가 없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 물타기라고 보는데 왜냐하면 이 핵심은 김정숙 여사가 공식 직함 없는 상태에서 개인적으로 인도에 여행을 간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지 거기에 뭐 기내식 비용이 얼마다라는 것에는 부차적인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여기 대통령 순방 비용과 그런 비교해라. 아니, 대통령은 공식 그 나라를 대표하는 국가 원수로서 가는 거고 김정숙 여사가 간 것과는 그 질적으로 다른 그 얘기인데 여기를 같은 값으로 대치시키는 게 굉장히 유감입니다. 물타기다. 예. 일단 기내식 비용과 관련해서 기내식 그 1인분에 한 끼에 44만 원씩 지금 계산이 됐다는 거잖아요. 근데 문재인 전 대통령 측의 해명에 의하더라도 그렇게 비싼 기내식이 나올 수가 없다. 미리 정해진 메뉴가 그대로 나올 뿐이다라는 게 해명이잖아요. 그러면 44만 원이 나올 수 없잖아요. 갑자기 뭐 다른 일반 손님한테는 4만 원 받던 거를 10배 이상 청구했다는 얘기밖에 안 되는 건데 그렇다면 이유는 뭐 한 두 가지 정도로 귀결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기내식은 문재인 전 대통령의 해명에 의하더라도 똑같은 메뉴가 나온다고 하면 거기 식사와 곁들여지는 술을 아주 비싼 거가 제공이 됐다든지 그건데 그 비행기 높은 그 고도에서 기압이 낮은 상태에서 먹는 술은 맛도 없거든요. 여기 땅에서 먹을 때하고 달라요. 과연 그랬을까라는 의문이 드는데 만약에 그게 아니라면 하나죠. 다른 데 돈 쓰고 그 항목을 기내식 비용에 얹었다는 얘기밖에 안 되는 건데 이거는 조금 들여다 볼 필요가 있겠죠. 굉장히 큰 문제네요. 만약에 그렇다면 전용인데. 그렇죠. 그거는 전용 내지는 횡령의 문제가 나올 수가 있는 거죠. 저는 그래갖고 김정숙 여사가 고소한다고 한 것에 대해서 우리 당 의원들이 환영한다고 한 얘기도 이것에 대해서 깊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실체적 진실에 가까워질 것이다. 그리고 왜 순방이 됐었는지 그게 사실 김정숙 여사는 공식 자격이 없기 때문에 이거 만약에요. 김정숙 여사의 이름을 김건희 여사로 한번 바꿔보십시오. 그랬으면 지금 김건희 여사 특검 그러니까 지금의 이 환경에서라면 특검 넘어서요. 지금 탄핵간다고 뭐 엄청나게 난리였겠죠. 윤상현 의원이 특검법 발의했잖아요. 이 문제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뭐 옷 관본권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했는데 근데 문재인 전 대통령이요. 사실은 그 회고록을 내서 이게 논란이 됐는데 또 이번에 또 치졸한 시비다 하면서 반박을 이어갔어요. 의상 외교도 있는데 이걸 왜 자꾸 시비를 거느냐. 대한항공에 물어봐라. 저도 그래서 문재인 전 대통령이 은퇴하면은 잊혀진 삶을 살고 싶다고 했는데 정치 현안에 대해서 굉장히 그 자주 참전하면서 논란의 중심에 서고 계시잖아요. 지난번 4.10 총선에서도 PK 지역에서 파란 옷 입고 유세 다니는 거 보셨죠? 그게 뭐 역효과를 내서 PK에서는 우리가 선전했다는 평가도 있긴 합니다만 문재인 전 대통령이 조금 더 지금 현실 정치와는 좀 거리를 두는 모습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갖고 있습니다. 그래요. 어떻습니까? 물론 국가 전체 예산이 600조 원이 훨씬 넘는 상황에서 지금 기내식과 관련한 게 금액이 6천만 원이 조금 넘는 금액이잖아요. 뭐 어떻게 보면 사소한 금액 내지는 뭐 문재인 전 대통령 측의 표현대로 하면 치졸한 시비로 보일 수도 있습니다만 어쨌든 국가 예산이 적절하게 쓰였느냐. 그렇죠. 그 과정에서 문제가 없었느냐라는 의문이 생겼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는
오히려 상세히 해명을 하고 설명을 하는 게 바른 자세겠죠. 그거 뭐 돈 6천만 원 갖고 10이냐 이거는 저는 적절해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오랜만에 하나가 됐군요. 펀치를 다른 데로 날리셨군요. 이번에는 전당대회 소식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차피 당대표는 한동훈이다. 이런 분위기가 확산되고 있는데요. 뭐 그러다 보니까 또 비대위원장, 황우여 비대위원장이 전당대회에서 2인 지도 체제를 도입하자 이런 입장을 내놨어요. 2인 지도 체제 뭡니까 이게? 제가 알기로는 의총에서는 현재와 같은 단일 지도 체제를 네. 유지하는 게 옳다라는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황우여 비대위원장께서 말씀하시는 게 어느 정도나 이제 구체화돼서 의견으로 제시될지는 잘 모르겠어요. 네. 근데 만약에 선거가 진행되면요. 이렇게 2인 지도 체제로 간다 그러면 지금 유력한 당권 주자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2인 지도 체제를 수용하면서까지 당권에 도전하려고 할까요? 예를 들어서 나랑 정말 관계가 안 좋은 사람이 내가 말고 부대표를 맡았다. 이거 그 미국 부통령제는 러닝메이트니까 같이 뛰는 사람이고 예. 상대편에서 뛰었던 사람이 나 다음에 부대표를 맡고 있다라고 하면 그런 체제에서 그 선거에 나오려고 할까요? 전 그게 조금 걱정됩니다. 그러니까 황우려 비대위원장이 언급한 이른바 하이브리드 지도체제는 정말 듣도 보지도 못한 시스템이에요. 방금 말씀하신 대로 이게 러닝메이트로 같이 뛴 사람이 뭐 대통령, 부통령에 취임해서 네. 대통령 거리시에 부통령이 승계받는 거는 있을 수 있지만 지금 황 위원장의 설명대로 하면 서로 경쟁했던 사람, 대척점에 섰던 사람 중에 2등한 사람이 부대표 내지는 수석 최고위원 자격으로 대표의 거리시에 승계하도록 하자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 한동훈 유승민이 됐다 이러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러면 이제 그런 상황 때문에 당권 주자들이 이 제도에서 적극적으로 뛰어들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는 거죠. 아니 차라리 그렇게 할 바에야 예전같이 집단 지도 체제로 해서 다 출마를 해서 1등부터 뭐 등수 최고위원. 안에까지가 최고위원으로 지도부를 구성하는 게 오히려 합리적이겠죠. 그런데 지금처럼 분리 선출을 하면서 대표 따로 최고위원 따로 출마를 해서 분리 선출하면서 대표 선거에서 2등한 사람이 승계받을 수 있도록 하자는 거는 뭔지 이게 보니까 국힘 전당대회에 소위 친윤 지도부가 안 들었을 가능성은 매우 높아 보이는데 차선책으로 뭔가 보완책을 만들어 놓긴 놔야 되는데 집단 지도 체제도 영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 등수 안에 들어갈 가능성이 높으니까 막 그런 거를 계산해 갖고 이상한 시스템을 구하는 것 같아요. 하는 얘기는 아닙니다. 이거는 뭐 이철규 의원이나 이런 분들도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깊은 얘기를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요.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김용남 전 의원, 정관계 국민의힘 대변인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런 게 있을까? 원리금 보장 되는데 만기 딴 가상금리, 복리이자도 주는데 분리과세까지. 에이, 너무 이상적이지. 미래에셋증권에서만 만날 수 있는 개인 투자용 국채. 너무 이상적인데 현실. 미래에셋증권 개인투자용 국채. 청약 가자! 원금 손실에 유의하시고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을 꼭 읽어보세요. 락토핏 이렇게 새로워졌어? 건강하고 씩씩하게. 아이들도 락토핏. 혈당 케어 힘드시죠? 부모님도 락토핏 한케어. 우리 가족 장 건강엔 새로워진 락토핏. 우리 가족 맞춤 락토핏. 건강 건강기능식품입니다. 오늘을 기록하는 소리, 내일을 준비하는 소리, 그리고 인생을 돌아보는 소리. 모두의 성장을 고민하는 브랜드 오럼, 오래도록 가치 있는 평생 소장품을 만듭니다. 당신의 이야기가 완성되는 곳. 일상 속 광고 모니터, 키오스크, 전광판 이 모든 게 디지털 사이니지라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다양한 정보와 광고 콘텐츠를 전하는 디지털 사이니지는 시스메이트. 조달청 나라장터 종합쇼핑몰 6년 연속 매출 1위. 삼성전자 공식 스타 파트너 시스메이트와 함께하세요. 검색창에 시스메이트. 2017년부터 2022년 기준. 카멜로 장갑 하나로 일상이 안전해진다. 안전한 용접 장갑 카멜로 편안한 작업 장갑 카멜로 세련된 안전 장갑 카멜로 오늘도 손끝 하나 다치지 않고 일 잘 끝냈습니다.
장갑은 카멜로. 합성 목재 예스팀바, 산책로, 야외 데크, 울타리, 사이딩, 전원주택 인테리어까지 다양한 형태로 활용이 가능한 친환경 합성 목재 예스팀바. 우수한 품질의 정부 조달 우수 제품, 나무 느낌 그대로. 합성 목재 예스팀바. 경동산업 주식회사. 주말 잘 보내시고 저는 월요일에 찾아올게요. 감사합니다.